그러면 이제 각 당의 공천 해서 주목해야 될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국민의힘 얘기 먼저 해보면 국민의힘 공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이 아무래도 주진우 전 대통령실 법률 비서관인 것 같아요. 이 주진우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의 대표적인 강세 지역인 부산 해운대 갑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윤석열 대통령이랑 굉장히 친분이 두텁다라고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더 그런데 윤심이 작용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을까요? 네, 지금부터 답변을 좀 짧게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주진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총선에서 딱 한 사람을 챙긴다면 누굴까 하면 그게 주진우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건 총선이 아니고요. 네. 대선 이후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부터 이미 그렇게 다 알려져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이 하태경 의원이 서울로 옮기면서 이제 해운대 갑이 비었는데 주진우 비서관이 거기 나간다고 하더라라고 당내 아주 오래전부터 네. 소문이 파다했어요. 그래서 네. 아무도 도전자가 없었던 겁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감히 거기에 내가 후보를 신청할 용기가 없었던 거군요. 엄두를 못 낸 거죠.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덕을 본 거죠. 네. 또 이 당에서도 굉장히 좀 공천관리위원들이 좀 곤혹스러워해서 이거 어떻게든 경선을 좀 시켰으면 좋겠는데 네. 경선을 시킬 만한 사람도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네. 기자들이 아니 그 주진우 전 비서관이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혜 아니냐. 네. 글쎄 그렇게 비치시겠지만 그런 건 아니다. 진짜 네. 경선시킬 사람도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이 볼 땐 좀 구차하죠. 아, 그렇군요. 뭐 이른바 역차별도 있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긴 했더라고요. 네, 설명을 그렇게 했는데 네. 좀 이상하죠. 좀 아무리 허약한 후보라도 경선을 시키는 것이 저는 네. 옳았다고 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통령실 출신들이 어떻게 지금 되고 있나를 봤더니 지금 주진우 전 비서관 빼고 나머지 3명이 단수 공천을 받았는데 이 3명의 지역구 자체가 그렇게 국민의힘에 유리한 지역구는 아니더라고요. 좀 보면은 이승환 전 정무수석실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서울 중랑을에서 단수 공천 받았는데 여기는 이제 박홍근 민주당 의원 지역구고요. 전희경 전 정무 1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의정부 갑 여기는 이제 오영환 민주당 의원 지역구인데 오영환 의원은 이제 불출마 선언을 한 상태고 그다음에 장성민 전 대통령 비서실 미래전략기획관 같은 경우에는 안산 상록 갑의 공천을 받았는데 여기는 민주당 전해철 의원 지역구입니다. 자, 이런 공천 여당이 별로 유리한 지역이 아닌 곳에 대통령실 참모들을 이제 배치한 요 공천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뭐 가서 붙든 떨어지든 마음대로 해라 이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진우만 챙기면 된다. 챙기면 된다라고 네. 이미 오래전부터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별 관심이 없는 겁니다. 네. 심지어 그 이원모 전 인사비서관 같은 경우에 강남을에 신청했다가 뺐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승환 전 행정관이든 전희경 전 비서관이든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별 관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도 네. 용산 출신들이 별로 공천에서 유리한 대접을 받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그걸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뭐 화를 낸다던가 그러지는 않을 것이다. 전혀 그럴 리 없을 걸로 보입니다. 주진우 챙겼으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현재까지 이제 별 잡음 없이 무난하게 공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지금 수도권 일부 그다음에 영남 지역 여기서는 굉장한 고차 방정식이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부 지금 조금씩 정리가 되는 상황이긴 한데 강남 3구 아직 정리가 안 돼 있고 그다음에 영남 같은 경우에는 특히 경북 구미을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현역 의원 포함해서 6명이 공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요거 어떻게 매끄럽게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시끌시끌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시 국민의힘에는 그 복정과 의리 뭐 네. 이런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네. 이분이 이제 상당히 중진이죠. 강남을인데 네, 서대문으로 나오기로 했다고. 서대문을로 당에서 공고를 했고요. 네. 서대문을은 지금 그 민주당의 김영호 의원하고요, 문석진 전 구청장이 지금 경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내일 저녁인가 발표를 하는데요. 근데 그쪽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가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네. 이 당에서 박진 전 장관한테 글이 좀 옮겨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조금 전에 박진 전 의원이 수락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서대문 서울 서대문 을의 국민의힘 후보는 박진으로 네. 이제 확정이 된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재배치를 지금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들이 양보를 안 하면은 뭐 물론 그 경선을 네. 시키고 있고요. 네. 그래서 비교적 아까 처음에 표현했듯이 좀 질서 있게 좀 공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탈락한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강도로 불복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은 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런데 글쎄요, 그것도 역시 그 당근과 채찍을 네. 다 가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달려들기는 좀 쉽지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공천 자체는 국민의힘 쪽은 별 잡음 없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대신 이제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해주신 더불어민주당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여기서는 친문이 굉장히 세게 이제 맞부딪히고 있는데 여기서 가장 주목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울 중성동갑인데 여기 이제 친문의 대표 주자라고 언급되고 있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기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 입장은 이거예요. 여기는 민주당 전략 지역이기 때문에 영입 인재를 공천을 하려고 하는 데다. 그러니까 임종석 전 실장이 여기에 공천을 신청한 것 자체가 문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각에서는 여기에 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배치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 이 임 전 실장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으로 재배치될 가능성이 클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 지역에 공천을 주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게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뭐 경쟁력이 없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좀 임종석 전 실장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아, 왜 싫어하죠? 라이벌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향후 대선 주자로 발돋움할 수 경쟁 있다. 의식도 있는 것 같고요. 네. 왜 그러냐면 그 동안에 이 두 사람이 한 번도 만나서 대화한 적이 없어요. 밥도 한 번 안 먹었다고 그래요?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야 되겠느냐 해서 내가 그럼 주선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한 의원들이 많았는데 네. 이재명 대표한테 얘기하면 아무 답이 없다고 그래요. 만나고 싶어하지 않는 거군요. 예, 지금까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네.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네. 그래서 이건 뭐 물론 그 지역이 전략 지역구 맞습니다. 이제 네. 그런 건 이제 명분에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왜 임종석 전 실장을 이렇게 싫어할까? 지금도 의문이에요. 네. 정확히 이재명 대표가 설명을 한 적이 없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임혁백 교수 공천관리위원장이 실언을 한 겁니다. 네. 아니, 윤석열 정권 출범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좀 뭐 물러나달라. 책임져 달라 뭐. 네. 이제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못 주겠다는 걸로 해석이 되는데 네. 윤석열 정권의 출범에 가장 큰 책임 있는 사람은 이재명 대표 아닌가요? 아, 그런가요? 어떻게 후보니까. 스스로 패배한 후보이기 때문에 대선에서 진 사람한테 가장 책임이 큰 거죠. 네. 근데 그걸 뭐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임종석 초대 비서실장 때문에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나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거든요. 네. 그 바람에 지금 민주당 안에서 오히려 임종석 전 실장 공천 여부가 친문의 어떤 갈등이 가라앉느냐 네. 폭발하느냐의 어떤 시금석처럼 돼버린 네. 거죠. 그래서 이거는 모르겠어요. 임혁백 교수가 이재명 대표하고 어느 정도 교감하여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발언 때문에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됐습니다. 네. 지금 민주당으로서는 임종석 전 실장을 뭐 그냥 컷오프할 수도 없고 네. 또 뭐 어디 뭐 적당히 다른 데로 보냈으면 좋겠는데 그걸 임종석 전 실장이 받아들일지도 알 수가 없고. 거기 지역구가 원래 임종석 실장이 그렇습니다. 의원을 하던 거기서 지역구였던 국회의원을 하던 거죠. 지역구죠.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천 과정에서 다른 이제 후보들한테 직접 연락을 해가지고 교통 정리에 나서기도 했는데 뭐 인재근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유하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문학진 전 의원에게 전화해가지고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불출마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문학진 전 의원이 굉장히 거세게 반발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비선 공천이다. 그다음에 유령 여론조사가 떠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공천 공정성 논란이 이제 불거지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나선 이유가 있을까요? 왜 나섰다고 보세요? 근데 그거 굉장히 미묘한 지점인데요.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선 것 자체를 비판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니 당 대표가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죠. 교통 정리를 직접 할 수도 있다. 그 현역 국회의원을 물러서게 네.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설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걸 해야 리더십을 발휘하는 거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김성태 전 의원을 만나서 설득을 한 것처럼 똑같은 겁니다. 네. 뭐가 다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개입을 한다 그러면 당무 개입이 되는 거고 네. 선거 개입이 되는 거고 이런 네. 거지만 당 대표는 당연히 그런 걸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걸 그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다만 문학진 전 의원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무슨 이상한 수치를 거론을 했는데 그거는 당에서 그런 조사를 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공식적인 조사는 아니었다. 예, 그래서 네. 그럼 그걸 어디서 했느냐? 그건 이재명 대표의 비선 조직이 존재하는 것 아니냐? 거기서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네. 반박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당 지도부에서 별로 답변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거죠. 차라리 전화해서 저 선배님 죄송하지만 후배들을 위해서 조금 뭐 물러서 주십시오. 그냥 이렇게 얘기했으면 좀 더 솔직했을 텐데 네.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뭘 좀 잘못한 것 같아요. 이상한 숫자를 대면서 네. 어그러졌고요. 또 인재근 의원의 경우에도 이재명 대표가 직접 만났습니다. 뭐 언론에는 전화라고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만났어요. 네.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하고 만나서 불출마 뭐 권유를 받은 거에 대해서 인재근 의원이 그 자체를 기분 나빠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뭐 대표가 나한테 그런 얘기 한 거 자체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를 이제 전략 공천을 해야 되는데 네. 거기 그 자리에 그럼 누구를 공천을 할 것이냐를 가지고 좀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뭐 그렇게 인재근 의원 같은 경우에 뭐 큰 갈등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네. 하지만 그 지역에 공천하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는 지지하진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했죠. 네. 김남근 변호사 얘기인데 네. 김남근 변호사를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 영입 인사거든요. 네, 그래서 시민사회 쪽 영입인사. 그렇습니다. 네. 사면대에서 활동도 오래 하셨고 그래서 그 뭐 평가가 좀 엇갈리긴 합니다만 영입 인사들을 전략 공천하는 거는 맞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지금 민주당이 공천 잡음이 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공천 정리하는 것 자체를 다 무슨 왜 대표가 공천 개입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네. 대표가 공천을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리더십을 발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체를 뭐라고 할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이상한 숫자를 들이댄다거나 뭐 이런 부분 좀 갈등 소지가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처음에도 좀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여러 여론조사를 종합해 봤을 때 민주당 지지율이 굉장히 하락세가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천 심사 과정에서 이제 개파 갈등이 노출이 되고 또 이거를 지도부가 제대로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론조사가 하락한 거 아니냐, 지지도가 하락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지도부의 리더십 실패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어떻게 분석하세요? 네, 그렇게 봐야죠. 네. 이재명 대표가 중요한 사안을 최고위원회에서 잘 토론을 안 한다고 그래요. 네. 먼저 덜커덕 결정을 해서 나중에 통보를 하고 이래서 최고위원들이 좀 반발을 하고 이런 장면이 있습니다. 이현주 전 의원 복당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인 문제고요. 최고위원들이 이거 왜 그런 결정을 혼자 하냐 그랬더니 이재명 대표가 뭐 잘못됐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분위기가 싸했다는 네. 뒷말이 좀 있고요. 이게 리더십 자체가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 단체장 출신이죠. 네. 성남시장, 경기지사. 그 단체장은 그 지역에서 왕이나 다름없어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독선적이고 독단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네, 결정하면 딱 따라야 되고 밑에서 이런 측면이 그렇죠. 있는 거죠. 경기지사가 결정했는데 어느 공무원이 네. 이의를 제기하겠습니까? 반면에 이 정당 대표는 좀 달라요. 이거는 그 뭐 두목이 아닙니다. 이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국회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국민의 대표예요. 국민의 대표를 부하처럼 부릴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 이런 분들이 이른바 제왕적 총재라고 할 때도 이분들이 이 당론을 바꾸려면 의원들을 다 만나서 설득하고 뭐 지하실에 불러서 따로 또 얘기하고 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손잡고 김동지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뭐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이랬던 지난한 역사가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표 리더십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고요. 2022년 8월 달에 대표가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 당내에 이 친 이재명 의원들이 별로 없어요. 만나서 그래요? 이렇게 뭐 밥 먹고 좀 친하게 지내는 의원들도 숫자가 별로 없어요. 네. 제 대표는 활발하게 많이 안 만나는 편이군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샤이하다. 네. 뭐 성격이 그렇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굉장히 좀 독특한 리더십인데 그렇다 보니까 지금 공정 국면에서 그런 여러 가지 그 갈등이 막 드러나는데 이걸 잘 좀 관리를 잘 못하는 네. 이런 측면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번 총선의 최대 격전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여야가 공천을 이제 쭉 진행을 하면서 굉장히 중량감 있는 후보들이 딱 맞붙게 되는 격전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가장 상징적인 지역이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역구죠. 인천 계양을인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명룡 대전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이제 빅매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여기는 또 뭐 대정동 의혹 사건의 핵심 증인이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까지 여기에 이제 출사표를 낸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선거에서 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혹시? 뭐 선거는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네. 없는 건데 이 명룡 대전이란 말을 원희룡 전 장관 네. 쪽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렇겠죠. 아무래도 이제 자기를 대전 주자급으로 이제 올리려면. 예. 또 이제 약간 보수 성향 네. 언론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그 단어를 유포시켰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과연 대전까지 될까요? 이 빅 매치 될까요? 네. 그래서 저는 그래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이게 네. 좀 급이 안 맞습니다. 사실은. 아, 그렇군요. 예. 네. 또 그 지역 자체가 민주당이 굉장히 유리한 지역이에요. 네. 4년 전에 정영길 의원이 이길 때 58대 38, 네. 무려 20%포인트 차이로 이겼고요. 네. 또 대선 때 그 인천 계양구 득표율이 이재명 52%, 윤석열 43%, 거의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네.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겼는데도 그 지역 계양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이겼던 그런 지역이고요. 네. 또 6월 1일 날 네. 계양을 보궐선거 있죠. 그랬죠. 거기서 이제 이재명 대표가 55% 받았고요. 네. 윤형선 상대 후보가 44%. 네. 그때 6월 1일 지방선거하고 보궐선거는 국민의힘이 막 휩쓸 때인데도 그랬죠. 불구하고 뭐 이재명 대표가 압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글쎄요. 원희룡 네. 전 장관이 얼마나 따라갈 수 있어요. 격차를 얼마나 좁힐 수 있을지가 관심인 거지. 네.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보고요. 네. 유동규 전 본부장 네. 이분이 거기 출마한 거는 약간 선거 자체를 약간 희화화시키는 측면이 맞아요. 있어요. 그래서 네. 별로 그 특별력은 없을 그게 걸로. 그 정광훈 씨가 하는 뭐 무슨 당에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을 제가 비하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예, 아무튼 뭐 큰 변수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지율 격차, 그 득표율 격차를 얼마나 줄이느냐가 관건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고 지금 수원벨트도 아까 전에 얘기를 했지만 굉장히 핫한 지역인데 민주당이 수원 5개 지역구를 다 차지를 했었죠. 그리고 국민의힘이 탈환에 나선 모양인데 지금 수원갑에서는 김현준 전 국세청장과 김승원 의원이 맞붙고 수원병에서는 박문규 전 산업부 장관과 김영진 의원이 맞붙고 수원정에선 이수정 경기대 교수와 박광원 의원이 맞붙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이 이 수원의 5개 지역구 가운데 몇 개 정도 얻어갈 수 있을까요? 5개 중에서 이제 마지막 가불병정무 중에 수원 무는 이제 김진표 네. 국회의장. 그분은 이제 국회의장이기 때문에 무소속인데 당선될 때 민주당으로 당선이 됐었죠. 그래서 네. 수원 5개를 다 지난번에 민주당이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뒤집으면 수도권에서도 의석을 국민의힘이 많이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수원을 집중적으로 네. 공격을 했죠. 그런데 어쨌든 수원만 해도 도시입니다. 네. 그래서 총선 막판에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부느냐에 많이 달려 있다고 와요. 네. 지금 국민의힘에서 굉장히 좋은 후보들을 많이 낸 편인데요. 네. 여기다가 이 국민의힘 바람까지 분다면은 제가 볼 때는 수원에서도 국민의힘에서 의석을 네. 한 2-3개는 가져갈 가능성이 있다. 네. 이렇게 보는 게 가능성이 객관적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좀 긴장을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낙동강 벨트 여기도 격전 지역인데요. 이제 국민의힘이 다른 지역에 있던 중진 의원들을 데려와가지고 전략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재빨리 현재 있는 현역 의원 공천을 이제 결정을 하면서 응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부산 북강 서갑에서는 서병수 전재수 이렇게 붙고요. 경남 양산을에서는 김태호 김두관 의원, 경남 김해을에서는 김정호 조혜진 의원 이렇게 경쟁을 하는데
여기도 좀 승패를 점쳐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두 가지 흐름이 이제 정반대 두 가지 흐름이 맞부닥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일단 네. 국민의힘에서는 영남 프리미엄이 있어요. 이게 4년 전에는 네. 4년 전에 또 8년 전에 민주당이 여기서 의석을 얻을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문재인이라는 네. 정치인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산에서 변호사를 굉장히 오래 했고요. 또 노무현 전 대통령도 부산이 연고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덕분에 이제 이른바 낙동강 벨트가 민주당 쪽으로 여러 개 넘어갔었는데 이걸 네. 국민의힘 쪽에서 되찾겠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어쨌든 지금 이재명 대표는 영남에서 그렇게 영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네. 특히 이제 부산 경남 이쪽에서는 그렇게 인기가 그전만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안동 사람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이른바 문재인 프리미엄은 이제 사라졌고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좀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의 굉장히 공격적인 공천 이런 것들이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또 반면에 민주당 쪽 의원들은 현역 프리미엄이 있는 거예요. 네. 그 지역에서 현역 의원들은 일단 인지도가 높고요. 네. 또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온 의원들은 외지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다른 지역구에서 옮겨왔으니까. 예. 네. 아니 뭐 왜 딴 동네 사람들이 우리 저기에 왔느냐 이제 뭐 이런 네. 민주당 의원들이 갖는 또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 두 가지 흐름이 이제 맞부닥칠 텐데 이거 참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여기서 이 국민의힘의 어떤 그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에 성공을 한다 그러면 네. 민주당은 뭐 폭망하는 거고요. 그게 실패한다 그러면 반대로 네.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총선이 50일 정도 남았으니까 뭐 어떤 바람이 또 불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예상도 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두 달도 안 남은 4월 10일 총선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할 것 같은데, 자, 아직 뭐 롤러코스터 더 타야 된다 말씀 많이 드리긴 했는데, 자, 현재 스코어 여야 각각 어느 정도 의석수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